이 떡 전부 다 묻어주세요.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찹쌀떡을 파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버텨야 했고 해가 지면 손끝부터 얼어붙는 날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 할머니가 매일 같은 시간 나타나 찹쌀떡을 전부 사가기 시작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말도 거의 없이,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말이죠.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청년은 불안해졌어요. 왜 하필 나일까?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걸까? 그리고 어느 날 할머니가 보이지 않던 날 이후로 청년은 알게 됩니다. 그 찹쌀떡은 동정이 아니었고 우연도 아니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찹쌀떡을 사준 할머니의 선행이 아니라 왜 매일 전부를 사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며 여러분께 좋은 기운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늘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겨울 오후 4시 27살 이준호는 지하철역 앞에 좌판을 펼쳤습니다. 낡은 테이블 위에 투명한 플라스틱 통을 올려놓고 그 안에 찹쌀떡을 담았어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만든 떡이었고 20개가 조금 넘었습니다. 준호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지만 손끝이 시렸고 입김을 불어 손을 녹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지하철역을 오가고 있었지만 준호의 좌판 앞에 멈춰서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끔 누군가 멈춰서서 가격을 물어보곤 했지만 대부분 그냥 지나쳤어요. 준호는 익숙한 듯 조용히 앉아 있었고 손에 든 핫팩을 주물렀습니다. 다른 노점상들도 옆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붕어빵 장사하는 아저씨, 과일 파는 아주머니, 액세서리 파는 청년, 모두 추운 겨울을 버티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나고 준호는 떡 3개를 팔았습니다. 한 개에 2,000원이었고 6,000원이 손에 쥐어졌어요. 준호는 돈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자리를 접어야 했고 그때까지 남은 떡을 최대한 팔아야 했어요. 오늘 팔지 못하면 내일은 새로 만들어야 했고 재료비가 계속 들어갔습니다. 5시가 되었을 때 73살 박만순이 준호의 좌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할머니였고 머리는 짧게 자른 채 단정하게 빗어 올렸어요. 할머니는 플라스틱 통 안의 찹쌀떡을 한참 바라보다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한 개에 2,000원이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남은 거 다 얼마예요? 준호는 떡을 세어봤어요. 17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34,000원이요. 할머니는 지갑을 꺼내 돈을 꺼냈고 준호에게 4만 원을 건넸어요. 다 주세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떡을 비닐봉지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남은 떡을 전부 사가는 게 이상했지만 물어보지 않았어요. 떡을 다 담아 할머니에게 건넸고 거스름 돈 6,000원도 함께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봉지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인 뒤 걸어갔고 준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좌판을 정리하며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17개를 한꺼번에 사간 게 신기했고 할머니가 그걸 다 어디에 쓸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오늘 장사를 일찍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 준호는 테이블을 접어 손수레에 실었습니다. 옆에서 붕어빵 장사하던 아저씨가 말했어요. 오늘 일찍 끝나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한 분이 남은 거 다 사가셨어요.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잘 됐네. 준호는 손수레를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반지하 집에 도착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두웠어요. 불을 켜고 손수레를 구석에 세워두고 패딩을 벗었습니다. 방 안은 좁았고 작은 냉장고와 전기밥솥, 낡은 이불이 전부였어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세었습니다. 4만 원. 오늘 하루 번 돈이었고 여기서 내일 재료비를 빼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녁을 간단하게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떡을 만들어야 했고 준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어요. 방 안이 추웠지만 난방을 틀 여유가 없었고 준호는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에 일어나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찹쌀가루를 반죽하고 팥소를 넣어 빚었는데 손놀림이 익숙했어요. 1년 넘게 이 일을 해왔고 준호는 이제 눈을 감고도 떡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20개를 만드는데 2시간이 걸렸고 떡을 플라스틱 통에 담아 손수레에 실었어요. 오후 4시 어제와 같은 자리에 좌판을 펼쳤습니다. 날씨가 어제보다 더 추웠고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준호는 패딩 모자를 머리에 쓰고 손에 핫팩을 쥐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고 준호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5시가 되었을 때 어제 그 할머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같은 회색 코트를 입고 같은 표정으로 준호의 좌판 앞에 섰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남은 거 다 얼마예요? 준호는 떡을 세어봤습니다. 오늘은 18개가 남아 있었고 36,000원이었어요. 36,000원이요. 할머니는 지갑을 꺼내 4만 원을 건넸고 준호는 떡을 봉지에 담았습니다. 거스름 돈을 들이며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렇게 많이 사가시는데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만 끄덕이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봉지를 받아들고 걸어갔고 준호는 또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오늘도 일찍 장사를 끝낼 수 있었지만 마음 한편이 이상했습니다. 왜 이 할머니는 이틀 연속으로 떡을 전부 사가는 걸까? 준호는 좌판을 정리하며 생각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할머니는 또 나타났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준호의 좌판 앞에 섰고 남은 떡을 전부 사갔어요. 준호는 이제 할머니가 올 시간을 알고 있었고 5시가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골목 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면 준호는 떡 개수를 미리 세어뒀고 할머니가 도착하면 바로 봉지에 담아드렸어요. 나흘째, 닷새째, 엿새째.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 떡을 전부 사갔습니다. 준호는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어요. 할머니가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고 혹시 할머니가 떡을 사느라 무리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늘 말이 없었고 돈을 건네고 떡을 받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준호는 옆에서 장사하던 붕어빵 아저씨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할머니 한 분이 매일 떡을 다 사가세요. 아저씨가 물었어요. 그래, 좋은 거 아니야?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좋긴 한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서요.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떡이 맛있나 보지. 좋게 생각해. 하지만 준호는 좋게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은 늘 무표정에 가까웠고 즐거워 보이지 않았어요. 떡을 사가면서도 웃지 않았고 인사도 짧았습니다. 준호는 할머니가 떡을 어디에 쓰는지 왜 매일 사가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열흘째 되는 날 준호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떡을 어디에 쓰세요? 할머니는 잠시 준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냥 필요해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고 봉지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준호는 그 대답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고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보름이 지났을 때 준호는 할머니가 오는 시간에 맞춰 떡을 더 많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할머니가 전부 사갈 거라고 생각했고 조금 더 많이 만들면 돈을 더 벌 수 있었어요. 25개를 만들어 나갔고 할머니는 역시 전부 사갔습니다. 3만 원이 5만 원으로 늘어났고 준호의 하루 수입이 조금 나아졌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할머니가 왜 이러는지 모르는 채로 떡을 파는 게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혹시 할머니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혹시 떡을 사느라 생활비가 부족한 건 아닌지. 준호는 걱정이 되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준호도 더 이상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준호는 할머니 없는 장사를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일 5시가 되면 할머니가 나타날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실제로 할머니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왔어요.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할머니는 같은 시간에 나타나 떡을 사갔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할머니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호빵 하나를 사서 떡과 함께 봉지에 넣어드렸어요. 할머니, 이건 서비스예요. 할머니는 봉지를 받아들고 잠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짧게 말하고 걸어갔고 준호는 그 뒷모습을 보며 조금 안심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또 왔고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준호는 이제 할머니를 기다리게 되었고 할머니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에게 의존하게 된 자신이 불안했지만 동시에 할머니가 고마웠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준호는 옆 좌판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저한테 매일 떡 사가시는 할머니 보셨어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봤지. 매일 오시더라. 준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매일 그렇게 많이 사가시는 걸까요? 아주머니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글쎄, 나눠주시나? 아니면 정말 좋아하시거나. 준호는 답을 얻지 못했고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할머니는 떡을 어디에 쓰는 걸까?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았고 나눠주기에는 매일 같은 양이었어요. 준호는 할머니를 따라가 볼까 생각했지만 실례일 것 같아 하지 못했습니다. 2달이 되던 날 날씨가 유난히 추웠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고 준호는 손이 시려서 호호 불며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오후 내내 떡을 하나도 팔지 못했습니다. 5시가 되었을 때 할머니가 눈을 맞으며 걸어왔고 준호는 반가웠어요. 할머니, 추운데 나오셨어요. 준호가 말했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는 평소처럼 떡을 전부 샀고 봉지를 들고 걸어갔어요. 준호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에도 오시는 이유가 뭘까? 떡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걸까? 준호는 좌판을 정리하며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2달 동안 매일 만났지만 할머니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왜 떡을 사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할머니가 매일 온다는 것, 떡을 전부 산다는 것, 말이 없다는 것만 알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눈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오늘도 할머니 덕분에 돈을 벌었고 내일도 떡을 만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불편했고 할머니가 왜 그러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준호는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언젠가 할머니가 이유를 말해줄까? 아니면
이대로 계속 모른 채 지낼까? 반지하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좁았고 추웠어요. 하지만 할머니 덕분에 오늘도 하루를 버틸 수 있었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패딩을 벗고 바닥에 앉아 오늘 번 돈을 세었어요. 5만 원. 할머니가 준 돈이었고 준호에게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준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왜 저렇게까지 해주시는 걸까? 나를 도와주려는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준호는 답을 찾을 수 없었고 그저 내일도 할머니가 오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생각이 계속 났고 할머니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무표정했지만 슬퍼 보이기도 했고 외로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이불 속에서 생각했어요. 할머니도 나처럼 외로운 걸까? 할머니도 누군가가 필요한 걸까? 준호는 눈을 감으며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떡을 만들고 오후에 좌판을 펼치고 5시에 할머니를 기다릴 거였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올 겁니다. 준호는 그걸 확신했고 그 확신이 준호를 안심시켰습니다. 할머니가 오는 한 준호는 버틸 수 있었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고 준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추울 거였고 힘들 거였지만 할머니가 올 거라는 생각이 준호를 따뜻하게 했어요. 그렇게 준호의 하루가 끝났고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고 이준호는 박만순 할머니가 오는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할머니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타났고 준호의 좌판 앞에 서서 남은 떡을 전부 샀어요. 준호는 이제 할머니를 위해 떡을 더 많이 만들었고 30개씩 준비해 나갔습니다. 할머니가 전부 사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다른 손님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고 할머니 덕분에 생활이 안정되었어요. 하루 수입이 6만 원으로 늘어났고 방 난방도 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료를 더 좋은 걸로 바꿀 수 있었고 옷도 한 벌 새로 샀어요. 하지만 준호는 이 모든 게 할머니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옆에서 과일 장사를 하던 아주머니가 준호에게 말했어요. 저 할머니 참 신기하다. 매일 오시네.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아주머니가 다시 말했어요. 부자신가 봐. 매일 그렇게 사가시는 거 보면.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더 불편해졌어요. 할머니가 부자여서 동정으로 사주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할머니가 왔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떡을 이렇게 많이 사가시는데 혹시 제가 불쌍해 보이세요? 할머니는 잠시 준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짧게 대답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 보여서 멈췄어요. 떡을 봉지에 담아들이며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손등에 검버섯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손으로 지갑을 꺼내 돈을 건넸고 준호는 돈을 받으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왜 이러는지 모르는 채로 돈을 받는 게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붕어빵 장사하던 아저씨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너 요즘 장사 잘 되나 보네. 매일 일찍 끝나더라. 준호가 대답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전부 사가세요.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겠다. 나도 그런 손님 있었으면.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담스러웠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할머니를 몰래 따라가 봤습니다. 떡을 사간 할머니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고 멀리서 지켜봤어요. 할머니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갔고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준호도 따라 내려가려 했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할머니를 놓쳤어요. 준호는 그대로 서서 한참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고 할머니가 떡을 어디에 쓰는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떡을 25개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전부 사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양을 줄여봤어요. 할머니가 왔을 때 준호는 떡이 이것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것밖에 못 만들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25개를 전부 샀어요. 준호는 할머니가 실망한 표정을 지을까 걱정했지만 할머니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준호는 다시 30개를 만들었습니다. 떡을 줄이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할머니가 원하는 만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역시 전부 사갔고 준호는 돈을 받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넉 달째 되던 날 지나가던 젊은 여자가 준호의 좌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떡 하나 주세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예약되어 있어서요. 여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예약이요? 떡도 예약받아요? 준호는 설명하기 곤란했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자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걸어갔고 준호는 자신이 이상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5시 전에 준호는 할머니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이 와도 팔지 않았고 할머니만을 위해 떡을 남겨뒀어요. 이게 맞는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할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나타났을 때 준호는 평소처럼 떡을 봉지에 담았고 할머니는 돈을 건넸어요. 할머니, 혹시 제가 뭔가 도와드릴 일 있으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없어요. 준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매일 이렇게 사가세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필요해서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고 봉지를 들고 걸어갔어요. 준호는 그 대답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필요해서라는 말로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고 할머니가 왜 자신에게 이러는지 여전히 몰랐어요. 준호는 좌판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혹시 자신을 이용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며칠 후 준호는 떡값을 올려볼까 생각했습니다. 한 개에 2,500원으로 올리면 할머니가 부담스러워서 그만 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미안했고 할머니가 서운해할 것 같았어요. 5달째 되던 날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고 눈이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준호는 패딩을 벗고 얇은 점퍼를 입었고 손이 덜 시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두꺼운 코트를 입고 왔고 같은 시간에 나타나 떡을 샀어요. 할머니, 이제 날씨 풀렸는데 코트 벗으세요. 준호가 말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는 늘 짧게 대답했고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할머니와 3달 넘게 매일 만났지만 할머니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옆 좌판 아주머니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사실 그 할머니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요.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왜? 돈 잘 벌잖아.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서요. 저를 불쌍하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아주머니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그냥 떡이 맛있어서 그러시는 거 아니야? 하지만 준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떡이 맛있다고 해도 매일 30개씩 살 이유는 없었어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게 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말해주지 않았고 준호는 혼자 추측만 할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준호는 떡을 만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끝내고 싶다고, 할머니에게 이제 그만 사도 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상처받을까봐 말하지 못했고 그냥 계속 떡을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할머니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싫었지만 동시에 할머니 없이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6달째 되던 날 준호는 할머니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왜 매일 이렇게 많이 사가세요? 저를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준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와주려는 건 아니에요. 준호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왜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봉지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준호는 그 뒷모습을 보며 화가 났습니다. 할머니가 왜 설명해 주지 않는지, 왜 자신을 혼란스럽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준호는 좌판을 정리하며 거칠게 테이블을 접었고 손수레에 싣는 동작도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 자신을 시험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떡이 필요한 건지, 답을 알 수 없었고, 준호는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할머니에게 고마워해야 할지, 아니면 부담스러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반지하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준호는 벽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6만 원을 벌었고 내일도 떡을 만들어야 했어요. 할머니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할머니를 위해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 상황이 싫었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할머니? 준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기에 없었고 대답을 들을 수 없었어요. 준호는 바닥에 앉아 무릎을 안고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할머니가 올 것이고 또 같은 일이 반복될 거였어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생각이 계속 났고 할머니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무표정했지만 슬퍼 보이기도 했고 외로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었지만 할머니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 떡을 만들면서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에게 제대로 물어보겠다고. 왜 매일 사가는지, 떡을 어디에 쓰는지, 자신을 왜 이렇게 만드는지. 준호는 떡을 빚으며 마음을 다잡았고 오늘은 꼭 답을 듣겠다고 생각했어요. 오후 4시에 좌판을 펼쳤고 준호는 평소보다 긴장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에게 확실히 물어볼 거였고 대답을 들을 때까지 보내지 않을 거였어요. 5시가 가까워지자 준호의 심장이 빨리 뛰었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5시 정각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준호의 좌판 앞에 섰고 떡을 바라봤어요. 준호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꼭 말씀해 주세요. 왜 매일 이렇게 사가시는 거예요? 저를 도와주시려는 거면 고맙지만 부담스러워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서 더 부담스럽고요. 할머니는 준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부담 주려던 건 아니에요. 준호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왜요?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말씀드릴게요. 준호는 답답했지만 할머니의 표정을 보고 더 묻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힘들어 보였고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떡을 봉지에 담아들이며 준호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왜 말하지 못하는지. 할머니는 봉지를 받아들고 걸어갔고 준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소보다 걸음이 느렸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준호는 자신이 할머니를 힘들게 한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자신도 힘들었습니다. 좌판을 정리하며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할머니는 언제쯤 이유를 말해줄지. 준호는 알 수 없었고 그저 내일도 할머니가 올 거라는 것만 확실했어요. 그리고 준호는 또 떡을 팔 것이고 할머니는 또 전부 사갈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며 준호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걸었습니다. 할머니에게 고마워야 할지, 부담스러워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몰랐어요.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고 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와의 관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고 준호는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반지하 집에 도착해서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을 때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도 힘든 건 아닐까? 할머니도 뭔가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게 뭔지 알 수 없었고 준호는 그저 내일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언제쯤 진실을 말해줄지, 그때까지 자신이 버틸 수 있을지. 준호는 확신할 수 없었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7달째 되던 날, 이준호는 노점 자리를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하철역 앞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버스 정류장 앞으로 자리를 옮기면 할머니가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준호는 박만순 할머니가 매일 오는 게 부담스러웠고 이제는 혼자 힘으로 장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없이도 떡을 팔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새로운 자리에 좌판을 펼쳤을 때는 오후 4시였고 준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사람들이 제법 오가고 있었고 예전 자리보다 조금 더 한산했어요. 준호는 떡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는 할머니가 찾지 못할 거라고, 이제는 다른 손님들을 상대하며 장사할 수 있을 거라고. 1시간이 지나고 준호는 떡 2개를 팔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적었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준호는 조금 불안했지만 참고 기다렸습니다. 5시가 가까워지자 준호는 자꾸 시계를 봤고 할머니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허전함을 느꼈어요. 5시 10분이 지났을 때 준호는 안심했습니다. 할머니가 오지 않았고 이제 혼자 장사할 수 있을 거였어요. 하지만 5시 20분쯤 되었을 때 저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고 준호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할머니는 준호의 좌판 앞에 섰고 숨이 가빴습니다. 한참을 걸어온 것 같았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여기 계셨네요. 할머니가 말했고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찾았는지, 왜 찾아온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남은 거 주세요. 할머니가 평소처럼 말했고 준호는 떡을 봉지에 담았습니다. 28개가 남아 있었고 준호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할머니는 돈을 건넸고 준호는 받으며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고 다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여기를? 준호가 물었고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찾아봤어요. 여기저기. 준호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답답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왜 굳이 찾아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는 장사가 잘 안 되었고 할머니가 찾아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차라리 예전 자리에서 할머니를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좌판을 펼치며 한숨을 쉬었고 할머니가 올 시간을 기다렸어요. 5시에 할머니가 나타났을 때 준호는 반갑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떡을 샀고 준호는 봉지를 건네며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가 조금 웃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옆에서 액세서리를 팔던 청년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형, 저 할머니 매일 오시는데 뭐 특별한 사이세요? 준호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냥 손님이에요. 청년이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저렇게 매일 오시는 거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다음 날 준호는 할머니를 유심히 봤습니다. 할머니가 떡을 바라보는 눈빛, 돈을 건네는 손길, 봉지를 받는 모습, 모든 게 익숙해 보였고 처음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해온 일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할머니, 혹시 전에도 이런 적 있으세요? 준호가 물었고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준호를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가 다시 말했어요. 떡을 이렇게 매일 사신 적.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비슷한 적이 있어요. 준호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할머니가 말을 막았습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봉지를 들고 걸어갔고 준호는 그 대답에 더 궁금해졌어요. 옛날에 비슷한 적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누구에게 떡을 샀던 건지. 며칠 후 준호는 할머니가 떡을 받을 때 작은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봉지를 받으면 꼭 한 번 봉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준호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떡을 소중히 여긴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단순히 떡이 맛있어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돈을 건네며 실수로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준호가 주워드렸는데 지갑 안에 오래된 사진 하나가 보였어요. 어린 남자아이 사진이었고 준호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급히 지갑을 받아 넣었고 준호는 더 보지 못했어요. 할머니, 사진 속 아이는? 준호가 물으려 했지만 할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없는 사람이에요. 짧게 말하고 할머니는 봉지를 들고 빠르게 걸어갔어요. 준호는 그 말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없는 사람. 돌아가신 건지 아니면 연락이 끊긴 건지.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행동, 사진, 없는 사람이라는 말.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혹시 할머니가 그 아이를 떠올리며 자신에게 떡을 사주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제가 누군가를 닮았나요? 할머니는 잠시 준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닮았어요. 준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를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는 그 대답으로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닮았다는 것, 할머니가 그 사람을 떠올리며 떡을 산다는 것. 하지만 그게 누군지는 모르는 채였어요.
준호는 할머니에게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할머니가 힘들어 보여서 멈췄습니다. 8달째 되던 날 날씨가 완전히 따뜻해졌습니다. 봄이 왔고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이제 얇은 옷만 입고 장사를 했고 손도 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코트를 입고 왔고 같은 시간에 나타나 떡을 샀어요. 어느 날 오후 붕어빵 장사하던 아저씨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 뭔가 사연이 있으신 것 같아. 준호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저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렇게 매일 오는 건 그냥 떡이 좋아서가 아니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준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단순히 떡이 맛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여전히 몰랐고 할머니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할머니가 떡을 받고 가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봉지를 가슴에 안고 천천히 걸었고 가끔 봉지를 내려다봤어요. 그 모습이 마치 누군가를 안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준호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떡을 누구한테 주세요? 할머니는 잠시 준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무한테도 안 줘요. 그냥 간직해요. 준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간직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어요. 준호는 그 대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떡을 간직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할머니가 떡으로 무엇을 하는지.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을 보니 더 묻기가 어려웠어요. 할머니가 슬퍼 보였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할머니가 떡을 살 때 작은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돈을 건네며 준호의 손을 잠깐 잡았던 거예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할머니의 손이 따뜻했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손의 느낌을 기억했고 할머니가 자신에게 뭔가 전하고 싶어 한다는 걸 느꼈어요. 며칠 후 준호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만 해주셔도 고마워요. 준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뭐가 고마우세요? 제가 장사하는 거잖아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도 고마워요. 준호는 할머니의 미소를 보며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처음으로 할머니가 웃는 모습을 제대로 본 것 같았고 할머니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확신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할머니의 진짜 이유는 몰랐고 궁금했습니다. 9달째 되던 날 준호는 떡을 만들면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와의 관계가 이제는 단순한 손님과 장사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 뭔가 더 깊은 연결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준호는 떡을 빚으며 할머니를 떠올렸고 할머니가 오늘도 올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후 5시 할머니가 나타났을 때 준호는 평소와 다르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좋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좋네요. 짧은 대화였지만 준호는 할머니와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떡을 봉지에 담으며 준호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왜 궁금하신지 아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준호를 봤고 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가 왜 이러시는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매일 궁금해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아니지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할머니를 재촉하지 않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준비가 되면 말해줄 거라고 믿었고 그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봉지를 받아들고 걸어갔고 준호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할머니도 힘든 사람이라는 것, 할머니도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 좌판을 정리하며 준호는 마음이 조금 편해진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부담스럽고 불편했지만 이제는 할머니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왜 그러는지, 할머니의 마음이 어떤지. 준호는 할머니를 단순히 이상한 손님이 아니라 뭔가 사연이 있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 할머니의 손, 할머니가 봉지를 가슴에 안던 모습, 모든 게 준호의 마음에 남아 있었고, 준호는 할머니가 언젠가 진실을 말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반지하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준호는 오늘 번 돈을 세었습니다. 6만 원. 할머니가 준 돈이었고 준호에게는 여전히 큰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돈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할머니의 마음이 담긴 돈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을 때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와의 관계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 자신도 할머니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불편했지만 이제는 할머니가 올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고 할머니가 오지 않으면 걱정될 것 같았어요. 준호는 눈을 감으며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할머니가 올 것이고 준호는 떡을 팔 거였어요. 그리고 언젠가 할머니가 진실을 말해줄 때까지 준호는 기다릴 거였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할머니의 마음을, 할머니가 왜 매일 떡을 사가는지. 준호는 그날이 오기를 조용히 기다리며 잠에 들었고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10달째 되던 날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떡을 만들며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며칠 전 과일 장사 아주머니가 전해준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준호 씨, 우리 가게에서 일할 사람 찾는데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거야. 노점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준호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노점을 그만두고 정식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였지만 그러면 박만순 할머니를 만날 수 없게 될 거였어요. 오후 4시에 좌판을 펼치며 준호는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10달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온 할머니였고 준호는 이제 할머니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오는 시간이 가까워지자 준호는 자연스럽게 골목 쪽을 바라봤고 5시를 기다렸습니다. 5시가 되었지만 할머니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시계를 봤고 5시 10분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늘 정각에 왔고 이렇게 늦은 적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자꾸 골목 쪽을 봤어요. 5시 20분이 지났을 때 준호는 일어나 골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목을 지나 지하철역으로 갔지만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준호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회색 코트를 입은 할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좌판으로 돌아와 앉았을 때 준호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프신 건 아닐까? 6시가 되어 준호는 좌판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오지 않았고 떡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준호는 떡을 보며 할머니를 걱정했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할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도 할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좌판 앞에 앉아 계속 기다렸지만 할머니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준호는 옆에서 장사하던 붕어빵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 할머니 못 보셨어요? 아저씨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못 봤는데. 어디 편찮으신가? 준호는 할머니가 어디 사는지, 연락처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10달 동안 매일 만났지만
개인적인 정보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준호는 할머니를 찾을 방법이 없었고 그저 할머니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액세서리 파는 청년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형, 저 할머니 며칠 전에 봤어요. 병원 쪽에서. 준호가 급히 물었어요. 어느 병원이요?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걸어서 10분 정도 가면 있는 종합병원이요. 준호는 그날 오후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가 주변을 둘러봤지만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안내 데스크에 가서 물어볼까 했지만 이름도 모르고 관계도 설명할 수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준호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할머니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병원 1층 벤치에 앉아 있을 때 누군가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 씨? 돌아보니 과일 장사하던 아주머니였고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했어요. 여기는 왜 왔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떡 사가시던 할머니 찾으러 왔어요. 며칠째 안 보이셔서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 3층 내과에 입원하셨대요. 아까 지나가다 봤어요. 준호는 급히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과 병동 복도를 걸으며 병실 문을 하나씩 확인했는데 6번째 병실에서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 옆에 앉았을 때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준호를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어떻게 왔어요? 할머니가 물었고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안 오셔서 걱정했어요.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봤는데 전보다 더 야위어 보였고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어요. 많이 아프세요? 준호가 물었고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요. 침대 옆 탁자에 낡은 가방이 놓여 있었고 가방 안에서 비닐봉지 하나가 보였습니다. 준호가 아는 봉지였어요. 자신이 떡을 담아드렸던 봉지였습니다. 봉지 안에는 떡이 그대로 있었고 하나도 먹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할머니, 떡을 안 드셨어요? 준호가 물었고 할머니가 봉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못 먹었어요.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준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힘들어 보였고 쉬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내일 또 올게요. 준호가 말하고 일어서려 했을 때 할머니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고 준호는 다시 앉았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 제가 왜 그렇게 떡을 샀는지 궁금하죠? 할머니가 물었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에 저한테도 가족이 있었어요. 남편이랑 작은 아이가.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고 숨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애가 찹쌀떡을 좋아했어요. 제가 만든 떡을 매일 학교 끝나면 떡 달라고 했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고 준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애가 사라졌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준호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경찰도 찾고 제가 직접 찾아다녔지만 못 찾았어요. 그렇게 30년이 넘게 지났고 이제는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를 처음 봤을 때 제 아이가 생각났어요.
나이도 비슷했고 모습도 조금 닮았고 혼자 떡을 팔고 있는 걸 보니까 제 아이도 어디선가 혼자 힘들게 살고 있을 것 같았어요. 준호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왜 매일 떡을 샀는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준호에게서 잃어버린 아이를 본 거였고, 그 아이를 위해 할 수 없었던 일을 준호에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안해요. 준호 씨한테 부담 줬죠.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고,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할머니는 작게 미소를 지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매일 떡 가져올게요. 할머니가 나으실 때까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준호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할머니가 한 말을 계속 떠올렸어요. 30년 넘게 아이를 찾아다닌 할머니, 준호에게서 그 아이를 본 할머니. 준호는 할머니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고 할머니에게 자신이 어떤 의미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호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침에 떡을 만들어 할머니에게 가져다 드렸고 할머니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고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할머니가 퇴원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할머니의 집은 작은 원룸이었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는데 젊은 시절 할머니와 남편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 아이예요. 할머니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고 준호는 사진을 봤어요. 아이는 밝게 웃고 있었고 할머니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름이 뭐였어요? 준호가 물었고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민준이요. 이민준. 준호는 사진 속 아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자신과 조금 닮은 것 같기도 했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준호가 그 아이를 떠올리게 하는 존재였고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할머니, 앞으로도 제 떡 드실 거죠? 준호가 물었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매일 갈게요. 준호도 웃었고 두 사람은 한참을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며칠 후 준호는 과일 가게 일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전보다 안정적이었고 할머니도 이제 건강해졌으니 괜찮을 것 같았어요. 마지막 날 노점에서 떡을 팔 때 할머니가 왔고 평소처럼 남은 떡을 전부 샀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 노점 안 해요. 다른 일 시작해요. 준호가 말했고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요? 그럼 떡은?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말마다 만들어서 할머니한테 갖다 드릴게요. 직접요. 할머니는 준호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준호도 대답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좌판을 정리하며 준호는 지난 10달을 떠올렸습니다. 추운 겨울날 떡을 팔며 버텼던 시간, 할머니가 매일 나타나 떡을 사갔던 순간들. 모든 게 준호에게는 소중한 기억이었고 할머니와 함께한 시간이었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한 첫 주말, 준호는 떡을 만들어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었고 준호가 가져온 떡을 받아들었어요. 맛있겠다.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고 준호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준호는 새로운 일에 대해 말했어요. 시간이 빨리 지나갔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와 자신의 관계가 어떤 의미인지, 자신이 할머니에게 어떤 존재인지. 혈연은 아니었지만 할머니는 준호를 가족처럼 대했고 준호도 할머니를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몇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왔어요. 준호는 새 일에 적응했고 매주 주말마다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떡을 가져다 드렸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는 건강해졌고 얼굴에 미소가 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와 할머니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준호가 가져온 떡을 하나 먹으며 말했어요. 역시 맛있네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니까 다행이에요. 할머니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 씨 덕분에 저 많이 행복해졌어요. 오래전에 잃어버린 걸 조금은 되찾은 것 같아요. 준호는 할머니를 봤는데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할머니도 저한테 그래요. 저도 할머니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누군가를 아끼는 게 어떤 건지. 준호가 말했고 할머니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고 준호도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공원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할머니는 그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며 함께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을 때 두 사람은 일어나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머니의 집까지 함께 걸었고 집 앞에서 준호가 인사했어요.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기다릴게요. 준호는 할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돌아섰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준호는 생각했어요. 자신이 할머니에게 어떤 의미인지, 할머니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 그날 밤 준호는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고 달이 밝았어요. 준호는 할머니를 떠올렸고 할머니도 지금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떨어져 있었지만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따뜻했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준호는 할머니를 찾아갈 거였어요. 떡을 만들어 가져다 드리고 함께 시간을 보낼 겁니다. 할머니에게 준호는 잃어버린 아이를 떠올리게 하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 이상이었어요. 준호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었고 할머니도 준호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준호는 할머니와 함께 걷고 있었고 할머니는 웃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고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준호는 꿈속에서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그렇게 준호는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고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초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좋은 사연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하루가 편안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